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1,693명 규모의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주말에는 수도권에 다시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중부지방에 더 강력한 게릴라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결위 간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민께 참담하다며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우리 공군의 F-4 전투기가 경기도 화성시 제부리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했고 민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당초 다음 달 10일부터 축소될 예정이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거꾸로 복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가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 가운데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여야 양당 의원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 등 모두 1,60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이번 복권 결정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취업 제한 5년 처분은 해제됐습니다.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복권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 사면과 복권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2명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노사 통합을 위해 허건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경제 살리기라는 핑계로 재벌 총수의 중대 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시절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 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건강 문제로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제외되는 등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광복절 특사가 발표된 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모범수 640여 명도 가석방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지지율 부담과 반대 여론 속에 정치인 사면 복권을 일괄 배제했는데 아쉽다거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친이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데다 여러 차례 긍정적 언급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장기 부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하지만 지난주 윤 대통령 여름 휴가를 전후해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았고
MB와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도 잇따르면서 결국 정치인은 일괄 배제하기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석열 정부의 첫 특사가 사회 통합은커녕 자칫 국론 분열이나 국민 갈등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기업인을 대거 사면 복권했고 생계형 사범과 서민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등 민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 말씀드리고, 민생이라는 것은 정부도 챙겨야 되지만 경제가 또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또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사회 통합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상임고문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사면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무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이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 화합에 조금 저희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 없이 유독 정치인만 빠져 유감이다. 재벌 총수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왜 했느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에 정치인들도 포함시켰던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조금 유감입니다.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사면 복권 대신 경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의도에 빚이 없는 만큼 정치적 역학관계보다는 민심을 우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조만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해 현장 실언으로 지탄을 받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김 의원은 반성의 의미로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직도 내려놓고 당이 내리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탈당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것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하루 전만 해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다고 했던 주호영 위원장의 입장도 단호해졌습니다. 참담하다면서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과 같은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최춘식 의원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남쪽은 우리 괜찮습니다. 폭염이라면 폭염. 우리나라가 워낙 때문에 안 되는 되니까. 소형 때문에 안 되는 되니까. 자기 지역구만 괜찮으면 된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에 최 의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자라섬은 소양강댐을 초당 2,500톤 정도로 방류하면 무조건 잠깁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 서로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양강댐은 넘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살면 다 잠겨도 좋다고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 국면에 게다가 당 내용 수습을 위한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터진 여당 의원의 명백한 실언에 여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분간 혹독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한동훈 장관의 쿠데타 폭주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며 언제든 국회에 나가 설명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폭주, 쿠데타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행보가 소통령, 왕 장관을 뛰어넘는 전행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죄 등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건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맹폭했습니다.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사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여의도 국회로 옮긴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행령 개정안을 막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법률 재개정과 시행령 수정권 행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고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나가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보복을 핑계로 사법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멈추라고 밝힌 가운데 지도부는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지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그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예고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아볼 작정입니다. 정확한 조문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이 전문가들로부터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전면전을 예고한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에 이어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전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 새벽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땅꺼짐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장에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4차선 도로. 달리던 버스가 흔들리더니 그대로 도로에 고꾸라져 버립니다. 버스 절반이 땅 아래 묻혔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당황해서 황급히 속도를 줄이지만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버스는 지난 9일 폭우 때 생긴 땅꺼짐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탔던 사람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웬만한 성인 남성 키보다 큰 깊이 2.5m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로는 고압 가스와 전기관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자칫 가스관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버스가 일로 와서 이 구덩이 속으로 박힌 거죠. 이 조수석 쪽은 좀 많이 라이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깨져 있고. 지난 폭우의 여파로 수도권 곳곳에 갑자기 도로가 가라앉고 구멍이 생기는 땅꺼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매와 딸의 목숨을 앗아간 신림동 반지하 주택의 경우 땅꺼짐이 발생한 집 앞 도로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집이 더 빨리 침수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광주와 안양, 서울 양천구 등에서도 크고 작은 땅꺼짐이 생겼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선 1,200건이 넘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땅꺼짐은 왜 발생할까? 집중호우로 도로 아래 흙이 물에 흠뻑 젖으며 갑자기 무너지거나 쓸려 내려가기 쉽습니다. 저 산 같은 데서 내려오다가 이 나무 같은 것이 이 하수구에 이제 쌓이다 보니까 물이 계속 나가야 하는데 그걸 못 나가니까 이것이 역류해서 이렇게 이제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오래되고 낡은 상하수도관이 도로 아래 흙을 적게 만들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0년 전 도심 곳곳에 집중 매설된 배관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던 겁니다.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서 그 물이 새는 부분이 계속 겹치다 보면 흙이 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폭빠지는 게 이제 포트홀이 될 수도 있고.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당장 구조적인 해결은 어렵더라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퍼붓던 비가 그치고 나자 곳곳에선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 마을은 하나뿐인 마을 도로가 가로막히고 수도와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빗물을 받아 생활해야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여주시 산북면 명품 1위 마을입니다. 마치 산사태가 난 듯 황토색 흙과 돌덩이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옆에는 종이장처럼 구겨진 컨테이너가 나뒹굴고 있는데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처참히 찢긴 모습입니다. 또 차량 한 대도 유리창이 깨진 채 흙더미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마을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진입로가 막히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립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포로 그냥 물살이 흘러내려가는 거 보고 너무 놀라서 나도 뛰쳐내려가지 우리 다리가 어떻게 됐나. 다리 중간에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돌이고 흙이고 그냥 난간 다 날려버리고. 수도와 전기까지 끊기면서 고립된 주민들은 빗물을 받아 써야 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빗물로 샤워하고 뭐든지 생활 수준을 빗물 받아서 했습니다. 사흘 동안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인근 마을을 포함해 이재민도 수십 명 발생했습니다. 돌진한 아기를 업고 수풀을 헤쳐가며 대피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나수로 미리 헤쳐주시고 저희는 또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되게 위험하게 내려왔어요. 정말 놀래기도 되게 많이 놀랐는데 일단 애들이 다치지 않은 거에 일단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큰 비가 예보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라도 빨리 복구되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한순간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복구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데 다음 주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위가 뻥 뚫린 노란색 임시막사가 체육관을 꽉 채웠습니다. 건물 곳곳엔 수건 등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 등 58명이 지내는 임시 대피소입니다. 닷새 전 엘리베이터까지 멈춘 10층 집에서 가까스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된 뒤 시작된 대피소 생활. 임시막사도 부족해 깔개와 담요에 의지해 집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고령의 나이에 찬바닥이 버겁습니다. 밤에 추우니까 이불을 담요 한 장을 더 부탁해서 덮을 때도 있고 더운 삶 애들은 더워 또 죽어요. 주택 3채가 부서지고 84채가 물에 잠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88명이 지내는 임시대피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스티로폼 매트리스 등 긴급 지원 물품을 받았지만 몸이 불편한 것보다도 20년 이상 살아온 집이 걱정돼 쪽잠조차 자기 어렵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다 불편하지. 집에 못 들어가니까. 모든 게 불편하지.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불편하니까 편할 수는 없잖아. 마을에선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구룡마을 이재민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물은 모두 빠진 상태지만 바닥은 흙탕물로 가득하고 가재도구들은 모두 젖은 상태입니다. 이재민들은 대피소와 마을을 오가며 안간힘을 다해 흙탕물을 씻어내보지만 다음 주 초 수도권에 예보된 강한 비로 집에 다시 물에 차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집으로 못 오를까 봐 걱정돼요. 추나 많으니까. 지금 대책이 안 써요. 어떻게 됐지? 전국에서 이번 비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은 모두 1,400여 명. 서울에서만 890여 명이 대피소 등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특별 교부세를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하루아침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여전히 집 걱정, 비 걱정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취약계층 피해가 특히 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 방을 전부 없애겠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는데요. 이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을 제대로 배려한 대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반지하 거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얀 국화꽃 위로 세 사람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자매와 딸의 합동 빈소입니다. 이번 폭우는 주거 취약계층인 반지하 거주민의 보금자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라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바뀐 게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구상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가 반지하방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서울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년째 신길동에서 반지하 주택에 산 여성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등만 떠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마련을 해주고 차츰차츰 없애야지. 무조건 없애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일 때문에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목사님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반지하가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결국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을까.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는 데다 임대아파트에 자리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멀면 못 가는 거죠. 아무리 공공을 줘도. 멀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생활 거주가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딱 여기 든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이들에게 반지하 주택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눕힐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32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끌어모아도 24만 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오히려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도시 난민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정책으로는 선언이 수준이고 실효성은 좀 없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보단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가 일단은 1차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예고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일단 정치인들은 이제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아니었겠습니까? 이 네. 특별 사면의 방점을 확실히 민생과 경제에 두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혼란을 줄 만한 메시지는 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국민들께 민생과 경제라는 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다 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난 여론이랄까 민심이랄까 이런 거를 좀 의식한 결과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인 대기업 회장들은 이제 일부 포함이 됐는데 네. 정치인들은 이제 빠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집권 초에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빠진 것이죠. 이전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이 68%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가 52% 정도로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민의 여론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셔서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께서 국민을 눈치를 보시는구나 라는 면에서의 판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사면에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를 방점으로 해서 사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면의 혜택을 받은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지만 실제로 민생과 경제가 뭐 사면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팔 걷어붙이시고 이제는 그 제대로 된 국정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을 꾸려 나가셔야 된다. 다만 이런 우리가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재벌이나 아니면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취약계층 그리고 우리 서민들 어떻게 어려운 민생 경제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나가실 건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앞으로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만 빠진 점, 그 사면 대상에서 경제인은 포함되는데 정치인은 이제 빠진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시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어떤 공식 입장인가요, 그게? 예, 저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네. 이번 사면을 통해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신 것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의 사면이 빠진 것에 대한 민주당의 좀 아쉬움은 있긴 한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필요했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민주당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정치인까지도 사면을 하면서 통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법한데 워낙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국회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좀 표명을 하신 걸로 우상호 위원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통합의 메시지가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법치주의를 좀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과거에 보면은 이제 특별 사면을 좀 잘못했다가 이제 여론의 후폭풍을 이제 맞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았고, 그래서 고심이 좀 많긴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당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른바 이제 MB계도 많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면이야 그 권한이 대통령께 있고 얼마나 고심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론 수렴에 대한 그 의지를 이 민생과 경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면서 행동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면이나 여러 가지의 그 기사들이 나온 그 댓글 밑에 닥치고 민생 경제, 닥치고 뭐 생활 정치 이런 부분들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신 것이 아닌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만 모든 메시지가 민생과 경제라는 부분으로 포커싱 되기를 바랬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방금 이제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인에 대한 그 사면이 뭐 반드시 바로 이제 이 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 살리기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또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면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국민적인 그 평가가 또 이루어질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특별 사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이 특별 사면 결정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상관관계가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좀 낮게 나오고 있고 또 이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재난재해 상황에서 이 정부와 이 여권의 대응도 여러 가지로 좀 미흡했다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17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이제 변화를 이제 밝힐지 상당히 좀 관심이 높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이번 특별 사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확실하게 각인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당연히 주실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뭐 성찰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이 있겠죠. 근데 앞으로 이 메시지의 확실한 각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저희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도 확실한 메시지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요. 저희가 그때 회의를 함께 당정협의회를 했을 때도 100일 기자회견 때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면을 우리가 이루어냈는지 국민들께 다가섰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책에 대한 것들 함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전국 상황이 임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뭐 국민하고 치열하게 교감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겠죠. 근데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저희의 생각이고 아마 대통령실의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 품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성찰하겠다라는 것 그게 방점으로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뭐 큰 틀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지 이건 뭐 이제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 디테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그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민주당은? 네, 이제 뭐 100일 되셨으면은 허니문은 끝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냉정하게 평가할 거라는 그 시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어제 데이터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여론조사 업체인 세계 주요 지도자 조사에서 22개국의 지도자의 지지도를 했더니만 윤석열 대통령이 19%로 꼴찌를 랭킹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건지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특히 지금은 뭐 호우 피해 그다음에 이재민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오히려 더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유능함 이런 것들을 반전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8월 17일이 100일이 되는 만큼 이때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실점을 극복하기 위한 좀 파격적인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보면 가장 못한 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인물 그리고 인적 뭔가 쇄신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그렇게 강행함으로 인해서 또 무리가 일으켜지고 그런 면에서의 이 대통령실 그리고 주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지금 장관이 없는 공석 상태로 지금 80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러다가 이번 국정감사가 빠르면 9월 또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장관이 없는 상태로 국정감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면에서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지금 사퇴한 상황이고 또 보건복지부도 코로나 위기나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책이나 국민연금의 중요한 위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능력으로 극복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셔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의 국민들과의 교감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100일 정도 기간 동안에 뭐 국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어떤 그 인적 개편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17일 근데 이 기자회견 형식이니까요. 뭐 일방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면은 기자들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일문일답이 있을 거니까요. 아마 이제 이 취재진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질문하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입장을 이제 밝혀야지 앞으로 이제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게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었죠. 당초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10일부터는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이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일고 있죠.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시행령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검찰 수사권에 대한 이런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국회의 그런 입법에 반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마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 그리고 여론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또 대응으로 검찰 개혁 이슈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삼권 분리, 입법권으로 인해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에 대한 그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하는 시행령에서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격의 적절성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본인이 초법적인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 검찰의 그런 기소에 대한 수사에 대한 대상을 확장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또 이런 검찰 이슈 들고 나오는구나 하면서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종의 이제 꼼수다. 상위법에 이제 반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자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이 법안을 추진한 과정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예고는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이제 검사의 직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등이란 그 글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근데 등이란 글자를 이제 포함하고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이 글자를 이용해서 이 검찰의 이제 수사권을 이제 확대하기로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꼼수 말씀을 하시는데 날치기 꼼수를 한 거는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었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이라던가 등을 쓰는 것은 예상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수진 의원이 말했던 거죠. 법사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무엇 중이라고 하면은 무엇의 범위 안에 해야겠지만 등이라 그러면 확대될 수가 있다. 이미 민주당도 알고 있었음에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입법 미비를 했는지조차 몰랐었던 것이다. 그때 무엇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서둘러 하면서 사실은 그때 제가 허리 디스크가 도지는 경우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이 많았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행령은 꼼수가 아닙니다. 법안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검찰정법 제4조에 써 있어요.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서 시행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안을 우리가 만들면은요, 기본적으로 일반법, 형법에는 부패 범죄라던가 경제 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없는 법을 저희가 정하려면은 적어도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념에 대한 정의도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부패 범죄가 뭔지, 경제 범죄가 뭔지에 대한 것도 적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법안이 만약에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이렇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목적으로 한 범죄로서 별표에 규정을 해서 하나하나 부패 범죄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별표에 대한 해석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아시다시피 법사위 안과 본회의 안이 달랐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코미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어떠한 법안을 썼는지조차도 지금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결국 논리나 법으로 못 이기니까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만든 그 법 자체가 좀 느슨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비점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이제 주장이시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의 취지를 좀 무효화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 행정부가 지금 경찰국 신설도 그렇고 우리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입법권을 침해당해도 그것을 행정부에 두둔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그런 상황을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 여당의 입장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등, 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법 체계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유를 두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상황들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중대 범죄 6개를 분류를 했었어요. 그때는 경찰과 검찰이 6개의 중대 범죄를 부패, 경제, 그리고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 참사 이렇게 6개를 분류를 하고 그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협의에 의해서 분류된 거를 가지고 이제 입법을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거죠. 그러면서 6개의 중대 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를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로 넘기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은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뺏기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시행령으로 다시 되돌리는 상황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둔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상황도 참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할 때 입법 취지라는 게 있었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등으로 하자라고 한 거에 대한 대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패, 경제 외에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둔 건 아니라는 그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법사위가 열릴 겁니다. 상당한 공방으로 이어질 거를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생, 경제, 그리고 재난의 상황까지 이렇게 됐는데 또 이런 정부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과 이런 여러 가지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또다시 검찰 이슈 들고 나오면서 여론 반전하려고 하는 거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검찰 이슈 들고 나오면요. 결국에는 지지율 정말 10%대 또는 지금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으로 승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면전 얘기를 했었고 입법으로 이제 대응할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오늘 법사위에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과 문제점을 얘기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등과 중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법에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 정리, 그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별표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들고 와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입법 취지를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해달라는 건지 저희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입법 취지 그냥 민주당 사람들은 소환하지 마라, 기소하지 마라 이대로 해달라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여당의 입장이 참 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당일 때 민주당이 청와대에 출장소 역할을 했던 거 저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되면요. 입법이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입법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뭐 무력화해야 된다 하면 저희는 맞서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권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지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검수한 바은 문제가 많았던 법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적 상식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 또한 문제 삼을 수가 없다. 그 문제 삼을 수 없은 게 여러분 민주당께서 말씀하신 이 안에 시행령이 가야만 가능하게 법안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면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도 앞으로는 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대범죄에 대한 6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의 부패, 경제 외에 다른 부분이 지금 시행령에서 얼마나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법사위에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 좀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는 바람입니다. 쓴소리를 할 거고 검수한 바는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위헌입니다.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양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문제가 쉽게 이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이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법사위원장을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개특위라든가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또 만들어지면 이 시행령 하고 또 이제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서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엔진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비상탈출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전투기 기체가 바다에 추락하며 거대한 물보라가 솟구칩니다.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 2명도 낙하산을 타고 바다로 떨어집니다. 빨간 불기둥 같은 게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보였거든요. 딱 떨어지자마자 그 물기둥이 이게 딱 올라오는 상황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본 거고. 사고가 발생한 건 낮 12시 20분쯤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소속 F-4E 전투기 한 대가 임무 수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 경기 화성시 전곡항 남쪽 9km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은 엔진에 불이 난 것을 인지하고 민가가 없는 해안가로 기수를 돌린 뒤 비상탈출했습니다. 전투기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추락하면서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얕은 바다에 떨어진 조종사 2명은 민간 어선에 발견돼 30여 분 만에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좀 큰 배로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한 사람은 서 있었어요. 물 위에 얕아가지고 서 있었고 한 사람은 물에 떠 있었거든요. 다목적 전폭기인 F-4E 팬텀은 F-4의 개량형으로 지난 1970년대 후반 90여 대가 도입됐는데 2000년 이후 F-4 계열 전투기 추락 사고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40년 넘게 운영된 대표적인 노후 기종인 만큼 기체 노후화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군 측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4E는 지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0여 대는 제10 전투비행단에 재배치돼 오는 2024년까지 운용된 뒤 전량 퇴역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재조사 결론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국민대 교수회가 이전 검증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로선 재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몽재 국민대 총장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임 총장은 전체 교수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 교수들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 교수회는 긴급 임시총회까지 소집해 2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결과 김 여사의 논문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이고 통상적이라거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라 공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YTN과의 통화에서 학교 측에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회의 참석자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전체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대 동문들도 입장문을 내고 논문 재조사의 회의록 공개와 전면 재조사를 요청한 상황.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해온 구현상 교수는 다시 한번 국민대의 표절이 아니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대의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표절 아님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틀렸다. 이게 제 핵심 주장이에요. 결론의 근거가 뭔가요? 그걸 좀 밝혀주세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놓고도 숭명여대 동문회와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표절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예고되면서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부터 향후 날씨 시나리오는 어떤지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 내린 그 집중호우, 네. 이른바 이제 115년 만에 이제 관측된 최악의 폭우라고 네.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좀 그 집중호우로 이런 그 느닷없는 그 피해가 네, 좀 네. 잦아지고 이런 네. 현상. 네. 일각에서는 이것을 이제 뭐 지구 온난화나 뭐 이런 그 기상 이변의 차원에서 좀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이 기상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원래 장마 시작부터 좀 특이했습니다. 네. 보통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6월 말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그 언저리에 이제 장마 전선이 생겨서 비가 제주도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서서히 올라오는 게 보통 그 장마인데,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미치 장출하기 전에 북쪽에서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중부 쪽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마 전선이 생기기도 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소위 말하는 무혈 입성을 해서 우리 남쪽을 한반도 남쪽을 지배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장마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이 있으면 계속 밀고 저 북한으로 해서 만주로 올라가는데 또 그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북쪽에 있는 티벳 고기압하고 이래 서로 대치하면서 정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마 전선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 대립이 돼서 계속 뭉게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많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존에 이제 기상학에서 얘기했었던 뭐 장마 전선이라든가 네. 어떤 그 여름철에 나타나는 그 어떤 이 그 기상 패턴과는 네네. 좀 그 벗어난 그런 현상이 그 네, 일어난 것이고. 네, 원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장마 기간은 끝났다고 하는데도 네. 또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런 예. 현상은 몇 년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가을 장마라고 이야기해서 예. 그 하기엔 좀 빠르고요. 가을 장마라고 하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갔다가 힘이 약해져서 수축될 때 내려오면서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미처 북한 쪽으로 밀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적당한 세력으로 거기서 그냥 정체해버리니까 비가 오는 곳만 계속 비가 오게 되고, 또 이게 남북으로 안 움직이니까 비가 안 오는 곳은 계속 가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기단이 움직이질 못하고 네. 이른바 이제 정체하고 있는 현상. 네네. 뭐 블로킹 효과라고 하나요?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서 이제 막고 있는 그런 기단이 또 있고 뭐 그랬던 모양이죠. 네, 저기 오츠카해 쪽에서 네. 우리가 저지 고기압이라 그러고 뭐 속된 말로는 알박기 고기압이라고 해서 네. 얘가 한번 생기면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언제든 또 느닷없이 움직여가 버리고,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힘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쪽에서 굉장히 폭염 있는 것도 그런 뭐 저지 고기압 영향이고, 금년 봄에 그 인도 쪽에서 그 폭염이 왔는 것도 그런 영향이고, 우리나라에는 북쪽에 찬기단이 내려오는 그쪽에 위치해서 계속 남북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쪽에서는 서변한 공기가 들어오고 북쪽에 찬 공기 들어오면서 뭉게구름이 굉장히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폭염이 이제 이어지고요. 네. 이런 현상들.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이거 역시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떤 기상 이변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네. 이게 그
어떤 데이터로 이제 실증이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올 때 천둥 번개가 동반하면서 예. 바람도 세게 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형적인 뭉게구름에 의해서 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뭉게구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했는 게 바로 그렇게 1대1로 대응은 못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가 몰려오고 또 가뭄되는 가물고 이런 것들은 아마 지구온난화와 관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던 115년 만에 내린 이런 기록적인 그 폭우라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 기상 이변의 이 맥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면 네. 기존의 이제 통계를 우리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뭐 100년 빈도니 뭐 500년 빈도 잘 쓰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빈도를 이야기할 때는 평균 값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평균이 변해가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재대책하는 것도 그 빈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정체전선이라는 네.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네네. 얼마 전부터 이제 장마전선이란 말 대신 정체전선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마전선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체전선인데 네. 지금 쓰는 정체전선은 우리가 남북에 지금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걸쳐 있는 게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예. 정체전선을 쓰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에 쓰는 것은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통상적으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래 남북으로는 움직여가면서 전선이 있는 거니까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쓰는 정체전선은 남북으로 다 움직이는 정말 정체에 있는 전선이라 해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기상 현상이 좀 더 이게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네. 기존에 이제 장마라는 개념, 장마 전선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체 전선이라는 개념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렇게 건가요? 해석하는 네.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비가 이제 더 온다고 해서 추가로 온다고 해서 이제 걱정인데요. 네. 주말에도 이제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서 광복절부터 해서 다음 주에 더 강한 비가 예고돼 있다고요? 예.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티벳 고기압이 지금 정체를 하고 있는데 예. 힘이 얘가 밀고 갈 정도도 아니고 적당한데 태풍 메아리가 생기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밑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 오던 것도 조금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죠. 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지금 시기적으로 티벳 고기압이 그대로 밀고 남쪽으로 내려올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8월 초 7월 말에 이제 우리나라에 호우가 왔던 그 상태가 또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주말에 비가 많이 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8월 중순까지도 계속 이제 우리가 이 비 피해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또 추가적인 변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지고기압 앞에 말씀드린 그게 이제 움직여줘야지 네. 상황이 이제 좀 바뀌는데 뭐 불행하게도 그것이 언제쯤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은 지금 예견하기 힘든 것이고요. 예. 그럼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는 기간이 좀 됐기 때문에 한 뭐 8월 중순이 되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태풍 같은 것도 올 수 있다고 하고요. 네. 태풍 발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태풍은 지금 뭐 열대 태평양이 라니냐라고 해서 좀 필리핀 쪽이 좀 더 따뜻합니다. 이제 그래서 태풍 발생 가능성은 좀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태풍이 그쪽에 발생한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일본 동쪽으로 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태풍 발생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조금 더 평년보다 한두 개 더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거는 태풍 수명이 대개 7일에서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10월 말 11월까지는 태풍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리라는 건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풍에 대해서 예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 이상 기상 현상이라든가 네. 날씨가 이제 급변하는 그런 현상이 네. 앞으로도 이제 더 잦아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말씀 들어보면 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보다 정확한 예보 그리고 이제 대응 시스템이 이제 완비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이제 기상청의 이 예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보완할 측면이 있는 건가요?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보완은 늘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크게 그걸 막 고쳐야 될 만큼 그렇게 못하지도 않습니다. 세계에서 한 7위 정도는 실력을 갖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정체전선 생기는 것도 기상청에서 예측은 쭉 해왔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정체전선 안에 있는 뭉게구름 각각이 어떤 빠른 속도로 얼마나 큰 놈이 생기겠냐, 거기까지는 아마 예견하기가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각자 개인 차원에서도 비 피해가 어떻게 될지, 네. 퇴근길에 이제 비가 어떻게 내릴지, 네. 이번처럼 이 퇴근길이 갑자기 침수되거나 이런 네, 일이 네. 없을지, 한 30분 후, 1시간 후, 2시간 후를 좀 예측하고 싶은 건데, 네. 사실 이제 기상청 그 앱 같은 걸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네. 뭐 초단기 예보 시스템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몇십 분 후, 1시간 후에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올지를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시스템도 있던데, 예. 그런 시스템의 어떤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초단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그걸 결정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언론 매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발표할 때는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온 상태입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막 비를 맞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하는 꼴이 되니까 예. 그런 경우에서는 기상청에서 알고 있어도 조금 자제하는 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초단기 예보 시스템은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다고 하셨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기상청의 이제 앱을 통해서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폭우가 예상될 때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경대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백두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백두산을 관광하던 수십여 명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관광객들 뒤로 거대한 돌과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뿌연 연기로 가득 찬 모습인데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두산에 이런 큰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번 주 국내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스페인 남동부 해변가에서 멧돼지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데없이 바닷속에서 헤엄쳐 나와 해변을 질주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바닷가 속에 있던 멧돼지 한 마리가 헤엄쳐 나와 해변으로 돌진합니다. 놀란 피서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나는데요. 멧돼지는 황급히 근처 갈대숲으로 사라졌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멧돼지의 경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폭염에 지친 야생 멧돼지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수압에 맨홀 뚜껑이 열려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맨홀에 철로 된 구조물이나 그물망 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지한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침수 취약 지역으로 중심으로 시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락 방지 시설이 오히려 물의 흐름을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맨홀 상부에 설치해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상이변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사막기후인 데스밸리에서는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홍수가 발생해 최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진흙물이 쉴 새 없이 넘쳐 흐르는 이곳은 놀랍게도 사막기후인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1년치 강우량의 75%인 40mm의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례적인 폭우에 차량과 호텔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데스밸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천년에 한 번 발생할 폭우에 국립공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It's always rare when it rains here in Death Valley. So we recognize this was a unique event, but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this was a heavier rain than usual. And
So pretty quickly you started to see flooding along, some of the canyons and going over roadways. 위성 사진이 찍은 데스밸리 사진을 보면 홍수 피해가 더욱 확연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홍수가 난 곳으로 광범위한 범람이 확인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8월 평균 강우량이 2.5mm에 불과한 데스밸리에 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 mean it is a rare event. There is a 0.1% chance of this happening in a given place in any given year. 앞서 지난 6월에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로 폐쇄됐습니다. 공원 내 하천 수위가 4.2m까지 올라와 100년 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간 홍수는 켄터키주 37명, 미주리주 2명의 사망자를 남겼습니다. 잇따르는 자연재해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 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0조 원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프랑스에 또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도 46년 만에 가장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지는 등 유럽이 기후 문제로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이 온통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보르도를 포함한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주에서 사흘째 불길이 번지며 대형 산불이 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6채가 불에 탔고 주민 10,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번진 대형 산불에 소방대원 1,100명이 동원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롱드를 비롯해 아베론과 드롬 등 8곳에서 동시다발로 큰 불이 났는데 폭염과 가뭄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À l'heure où je vous parle, le feu est encore en progression. Le feu a apporté son lot de surprises aujourd'hui dans la direction qu'il a pu prendre parce qu'il a généré son propre vent, sa propre histoire, son 프랑스와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스페인에서도 6개 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 중입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엿새 전에 코빌량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우선 가장 심각한 프랑스에 소방대원과 비행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Following a request for assistance via the EU Civil Protection Mechanism from Franc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dispatched 4 airplanes from its rescue firefighting fleet positions in Greece and Sweden. 극심한 가뭄은 산불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른 강바닥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거의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Mais la grosse inquiétude aujourd'hui, c'est tout ce qui est culture d'été, donc tournesol et maïs. Et la particularité du maïs ici, c'est que c'est en grosse partie notre base d'alimentation des vaches laitières.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는 유럽의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도 가마솥처럼 달궈지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계속되며 건조한 날이 이어져 일부 지역에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8월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간뉴 있죠. 앞서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고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임금 수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장애인 중에서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 하한선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얼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죠.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금을 보장할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7월 24살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야외에 설치된 간이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책을 정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6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합쳐 200여만 원, 월급 35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3,880원으로 지난해 최저시급 8,720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서고정이 했어요. 4시간씩 했어요. 4시간씩. 한 달에 5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원은 너무 적었어요. 현행법은 장애 등을 이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처우를 받고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는 6,547명,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6만여 원으로 월 최저임금 182만 원에 20%가 채 안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법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커녕 임금의 하한선조차 없어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배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최저임금법에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강제했을 때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사람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거든요. 실제로 7조만 없앤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고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9개국. 이 중 별도 특례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 임금의 하한선조차 정해놓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개국뿐입니다.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기업이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차익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폐지되라는 입장인데 생산성의 면에서도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금 보조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릴 유인책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을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장애인들의 직업적 능력을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조정,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을 자동화하든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난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YTN 민대웅입니다. 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UN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정부의 임금 보조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우선 지난 2020년 7월 21대 국회에서 김예지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인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있고요. 네, 또 UN 권고대로 정부가 사업체에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까지 2건입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도록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법안 발의 배경 등 김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려했던 바는 장애인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현재 이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직업재활시설 등이 현실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발의를 한 상태이고요. 네, 지금 개정안 2건이 이제 발의된 건데 이 2건이 이제 동시에 논의되고 좀 활발하게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월간 유의조 다음 주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월간 유의조 다음 주제는 장애인 탈시설 논란입니다. 네, 장애인 탈시설은 집단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로 나와 자립하도록 돕는 방안인데요. 지난해 8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른 두 발달장애 가족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민대용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